set the world on fire. I just want to start a flame in your heart. The heightened financial turmoil that we have experienced of late. All of the major technology sectors, Apple's under pressure. Default 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default has wide implications, but was more or less expected. Most serious recession in decades, and that means life. To British families, to British jobs, and it is Die Entscheidung der Mehrheit der britischen Bevölkerung zur Kenntnis nehmen. Mitgliedschaft. States who remain in the European Union must discuss how to improve. Like any man, any people. Odmítat a jednoznačně odmítneme. 안녕하십니까. 오전에도 인사드렸던 원아시아의 유재석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플러그인 앤 토크 오후 세션을 간단히 서머리해드리고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플러그인 앤 토크라는 대주제 아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하이퍼 커넥티드 라이프 앤 솔루션을 주제로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들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됐습니다. 우선 본 세션을 준비하기 이전에 특별 강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인데요.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춘욱 팀장님께서는 국민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홍춘욱이고요.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같이 준비했던 행사가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경제를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관론이 가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 8개월, 9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세계 경제의 전망이 다시 밝아지는 걸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보자 싶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는 저희는 경기 회복의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서 재밌는, 오늘 밤에 이제 결판이 날 텐데요. 미국의 두 연준,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으로 유명한 두 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Now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 다른 전망은 뉴욕 연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Nowcasting이라는 두 가지의 경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서 두 연준의 경제 전망의 방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틀란타 연은의 2017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0.49%, 그러니까 1% 미만의 상당히 부진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나우캐스팅에 따르면 2% 중후반에 이르는 상당히 강력한 경제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죠. 왜 이렇게 전망의 방향이 엇갈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성장률의 전망치들의 방향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3월 초순부터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특히 실물 데이터, 이른바 하드 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들이 좀 부진한 반면에 소프트 데이터, 즉 서베이 자료에 기반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계속 호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두 연준의 예측 방향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현실에 부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본 자료는 바로 미국의 ISM 제조업 고용지수 (Employment Index가) 되겠는데요. 파란 선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든가 제조업의 리쇼어링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 선이나 막대 그래프 모두 마이너스의 영역에 있는 게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해서 보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이 신규 고용, 즉 고용지수 (Employment Index가) 미국의 non-farm payroll 데이터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08년, 9년의 데이터를 보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발표할 때 보면 속보치, 어드밴스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리바이즈드 될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파이널이 됐을 때는 몇십만 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겪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하드 데이터들을 갖다가 집계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데이터의 집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기업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 기업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인데, 그런 데이터들은 뒤에 후행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생각했을 때 4월에 발표됐었던 3월달 미국의 non-farm payroll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쇼크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강력한 선행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서베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우리가 현재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전체 기업들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의 데이터라든가,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보자면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ISM 제조업 컴포지트 인덱스가 되겠고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GDP Annualized QOQ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포인트 후반 또는 60선 근처에 있었을 때 단 한 번의 리세션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 또 반대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선 초반 혹은 45포인트 이하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상당히 잦은 빈도로 리세션,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GDP 성장률에 대해서 처음에 발표되는 어드밴스드 데이터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G2 중에서 특히 G1에 해당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경제의 제조업 경기들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의 흐름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 선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기대 지수는 2000년 IT 버블 당시에 사상 최고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의 소비자들은 저렇게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기대 지수는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한 선행성을 지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두 가지 참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강력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리딩 인디케이터의 선행 변수에 저 컨퍼런스 보드의 인덱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들, 서베이 데이터가 잘 유지되고 있고 또 거기에 경제 지표들이 맞춰 나가는 걸 보면 미국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항공모함으로 침로의 변경에 터닝 포인트에 그나마 예상이 가능한 정도의 경제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궁금증이 나옵니다. 왜 저렇게 소비자들의 기대 지수는 좋아지고 있는가? 그 답은 바로 다음번 소프트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발표되고 있는 NAHB 주택시장 지수, 바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건설산업협회에서 나오는 BSI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지표에 2005년, 6년 대목을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6년, 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2년 전이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2006년 하반기 7년부터 급격히 붕괴돼서 8년의 패닉에 빠졌던 걸 생각하면 미국의 NAHB 주택시장 지수가 저 빨간 선이 2005, 6년부터 급락하는 것, 그리고 또 더블딥을 극복하고 2011년 후반, 2012년부터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금 7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 뭘 뜻하는가? 네, 바로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소비자들의 기대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웰스 이펙트인 것 같다. 부동산을 비롯한 주식시장에서의 강력한 상승 속에 에너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들이 강력하게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결국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 연준이 어커머데이티브한 통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뭐냐? 정책 금리 자체의 명목 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PC 디플레이터를 비롯한 각종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교한다면 현재의 정책 금리 수준이 상당히 어커머데이티브하다는 것. 그리고 저런 어커머데이티브한 통화 정책의 환경 하에서 이렇게 파란 선이 마이너스의 영역, 즉 다시 말해서 예금을 가입하러 들어갔더니 내가 이 이자를 받는 순간 이게 마이너스 금리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출현했을 때마다 빨간 선, 미국의 연율 경제 성장률들이 반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저렇게 2005년, 6년처럼 미국의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의 영역을 접어 들어가면서 점점 타이트닝해지는 기간에는 경제 성장률들이 다시 둔화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타이트닝이 되면 금방 성장률이 꺾이고 어커머데이티브해지면 다시 성장률이 올라가는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혁신이 부족하고 생산성의 향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들 왜 4차 산업혁명 또는 매니팩처러 4.0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결국 혁신이 없고 혁신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통화 공급이 좀 줄어들면 경제가 나빠지는 전형적인 모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거를 억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합니다만 너무나 어려워. 현재까지는 거의 그냥 기대만 있을 뿐 아니면 부두교 같은 기분입니다. 너무나 생산성의 향상은 지연되고 있고 경제 성장은
통화 정책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 경제 전망은 너무나 간명합니다. 글로벌 경제 여건에서 살펴볼 때 미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리를 막 올리거나 아니면 테이퍼링을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어커머데이티브하고 그런 어커머데이티브한 통화정책 환경 하에서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은 이 낮은 예금 금리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돈들을 다른 곳에 투자하며 그래서 웰스 이펙트가 발생하고 이 웰스 이펙트가 발생하는 가운데 소비 심리가 개선되며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는 아주 단기적인 선순환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요인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파란 선은 미국의 제조업 주문 잔고 지수 백록이 되겠고요. 빨간 선 같은 경우는 바로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인벤토리 사이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문 잔고량이 잔뜩 늘어나고 기업들이 많은 주문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재고에 대한 리스타킹, 다시 말씀드려서 재고 보충용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재고 투자들이 증가하는 순간 또 다른 두 번째 후폭풍을 일으킵니다. 자, 첫 번째는 웰스 이펙트에 따른 주문 잔고의 증가와 소비 심리의 개선이 있었다면 이런 주문 잔고의 증가에 따른 인벤토리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재고의 보충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약하게 낮아져 있었던 인플레이션 기대가 부활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사이클이 나오는 겁니다. 파란 선을 보시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나와 있는데 생산자 물가의 상승과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기업들이 재고가 부족해서 물건이 부족해서 제품을 갖다가 팔지 못할 것을 겁내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순간 금방 커머디티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나타납니다. 특히 비상업적 포지션들이 갑자기 매수로 돌아서는 거죠. 물론 일부는 투기도 있고 과장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흐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데이터,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빨간 선, 미국의 인벤토리 투 세일즈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량이 매출액 대비해서 증가한다. 의도된 재고 증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도되지 않은 재고 증가겠죠. 그래서 이 재고가 증가하는 시기들, 미국 기업들의 재고가 빨간 선 저렇게 생각보다 증가하는 그런 시기들마다 한국의 수출은 급격하게 둔화된다는 겁니다. 왜? 서플라이 체인을 타고서 전화가 오는 거죠. 야, 재고량이 너무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재고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생산량을 감축하자라면서 미국이 또는 글로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시설들을 갖다가 전화를 거는 거죠. 대부분 중국에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컷다운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한국으로 또는 대만으로 또는 일본으로 전 세계로 파급돼 나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저런 빨간 선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의 인벤토리 투 세일즈 데이터가 저런 식으로 저렇게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재고의 부족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부활, 다시 말해서 글로벌 교역량의 부활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래 갈 것인지 2년, 3년, 4년간은 장기적인 추세적인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증가인지 아니면 숏텀의 인벤토리 사이클인지 아직 우린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다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지난 3, 4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길고 길었던 슬럼프가 지금 좀 진정됐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순풍을 타고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법인세가 8조 원 더 그쳤습니다. 네, 증세에 대한 걱정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포 없이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죠. 물론 이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이런 생산성의 어떤 향상 속도가 부진한 문제들, 특히 TFP 총요소 생산성의 극적인 증가세들이 2014-15년을 전후해서 둔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걸 뭐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풍인데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순풍일 때 타고 가는 게 월등히 쉬운 법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 차기 정부는 어떻게 본다면 몇 년 만에 다가온 호기를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순풍을 타고 저 효과를 더욱더 극적으로 밀어올리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끝내겠다 그래 놓고 안 끝내는 건 죄송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특히 자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아까 봤죠? 엑스포트 그로스 레이트. 그리고 빨간 선은 뭐냐면 우리 코스피, EPS, 포워드 EPS. 왜 최근 들어서서 기업들이 실적만 발표하면 포지티브 어닝 서프라이즈가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수출이 견인하는 수출 주도의 이익 성장의 국면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매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리바이즈드 업 되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내수 경제가 사드를 비롯한 다양한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급격히 얼어붙어 있는 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됩니다만 우리도 미국이 지금 누리는 것처럼 웰스 이펙트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인데 안타깝게도 액티브 펀드의 환매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잘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장기 투자를 유도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이건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연유로 최근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어떤 인플레이션 또는 커머디티 마켓의 랠리가 우리나라 엑스포트 프라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이 그림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결국 최근에 물량뿐만 아니라 단가도 개선되고 있는 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EPS 전망치를 빈티지별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FI1, FI2에 걸쳐서 애널리스트들이 쭉 이익 전망들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2017년 데이터는 2015년부터 애널리스트들이 2년 전부터 추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대부분 우하향합니다. 2년 전 이익 전망을 추정할 때는 낙관적으로 추정했다가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점점 하향되는 게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의 우리뿐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낙관적인 이익 전망 추정의 경향들은 전 세계 애널리스트는 다 똑같습니다. 왜? 세상이 개선되고 이익이 늘어나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그런 약간 옵티미스틱한 사람들, 조증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그 낙관적인 전망이 언제나 배신을 때리다가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도 특이한 해들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레드라인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빈티지 그리고 2011년 빈티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 때가 전부 우상향하는 굉장히 아웃라이어들입니다. 저 때 우리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박스권 상향 돌파의 해들입니다. 히스토리컬 하이 기록을 세웠던 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 분홍색 선이 올해 2017년 이 빈티지입니다. 물론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외부의 충격,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경제 전망, 수출 전망 그리고 글로벌 인벤토리 사이클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경제에 대해서 애써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현재 시작된 확장 국면이 좀 더 지속되고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과 후원 그리고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의 심화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란 주제로 본격 세션을 시작합니다.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좌장인 박병훈 TNO 한국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TNO는 1932년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개발 및 혁신기관으로 응용과학을 이용한 산업 전반 혁신을 주요 미션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박병훈 대표님께서는 LG 이노텍에서 마케팅 그룹장으로 근무하셨으며 학부에서는 고분자과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TNO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박병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플러그인 톡 세션에서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에 대한 그 퓨처리스틱한 이야기들과 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 소사이어티에서는 어떠한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지금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Institute of Future Science에서 이제 오셨고 그 전에는 뉴욕에서 덴마크 대사를 역임을 하시고 그 전에는 트레이드 카운슬 오브 덴마크에서 CEO를 하셨던 얄프 프리마센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Park. Good afternoon, everyone. So I have the pleasure of talking about the positive scenario of a world with cheap energy and plenty of renewable energy. So both things, and what could be some of the drivers behind this. To state it right from the start, this is not the only scenario possible, but it is one possible scenario that I would like to get into your heads in the next 15 minutes. And then secondly, I'm going to talk about a little bit about what changes would that bring in society and in business. So my presentation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Pandemonium conference here in the way that it looks a little bit beyond 2020, which is the year for this conference prospects. But as you will see, some of these changes will happen gradually. So they will actually start taking effect, some of them already within the next 3 years, because they are already happening. Secondly, this is a much more optimistic view of the future than what you saw in the film that we just saw before starting here. So basically, when we at the Copenhagen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when we're working for a government or we're working for a company, we study the future through the lens of megatrends. And what are megatrends? These are these big drivers of change in society that goes on for a very long period of time, and that will influence everybody. It will influence every organization, every company, every human being. You cannot hide from a megatrend. And to make it a little more concrete, these are the 14 megatrends that we're working with at the Copenhagen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and you will of course recognize many of them in terms of globalization, economic growth, demographic development, aging of population, urbanization, and so on. These are trends. If you take urbanization, this is a trend that ha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1,000 years. So it's really a long-term megatrend. And these are driving the changes in everything we do and many of the things that we have talked about at this conference the last 1.5 days. But then more specifically, when we talk about energy, most of these trends will influence energy, but especially 6 trends. And those are the 6 trends that I have highlighted here. And if we start by looking at the demand side of energy, that's going to be changed through the demographic development. So we have still a growing population in the world. We are about 7.4 billion people on Earth right now. In 2025, we're going to be 8 billion. So we're actually going to add the entire continent of Europe to the world population in just 7 years. Up towards 2030, it's going to be 8.5 billion people. So we have more people on Earth. And then combined with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at means growth of the middle class. So we get more and more consumers who are in the middle class. And in 2020,
we're going to reach the tipping point where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is going to be in the middle class, and that is going to grow in 2030 to 5 billion people in the middle class. And what happens when we reach the middle class? Then we want the same as everybody else. We want a nice house or apartment, we want a car, and we want air condition, and so we start consuming more energy. So the energy consumption is going to rise. It is expected b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30% towards 2040 and about 15 to 20% towards 2030. Now, you might say that that's not a lot, but that's because at the same time we are increasing the energy efficiency in the world, so there's simply less loss of energy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nergy. So those were the trends driving the growth, and then there are the two other trends, sustainability and immaterialization, which are closely linked together. So immaterialization is the fact that ladies, in the old days, they just needed a bag where they could carry all their stuff when they went out at night. So it was just, the purpose was just to carry stuff. But now you have a Gucci bag, and so the main purpose is basically to show that you're able to buy a Gucci bag. So that's one way of immaterialization. Another one is to show everybody that I am green. So I'm driving a Tesla car. Everybody knows that this is an electric car. And I'm happy I'm green, but I also want to show the world that I'm green. So this is a mega trend that we're very cautious of the signals that we're sending. So that's the demand side. And then the supply side is, of course, partly trying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needs for energy. But then there i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is going very fast, and some of these technologies are exponential. So that's driving fast changes especially in the renewable, but of course we have also seen technological advances in fossil fuels, like vertical drilling, for example, in oil fields. So what has happened is that, as you all know, it was not commercially viable to have wind energy and solar energy 20, 30 years ago, and not even 5 years ago. You needed to subsidize these energy forms, otherwise they could not compete with conventional energy. But of course, a lot of researchers have been looking to the fact that if you take the energy coming from the sun in just 45 minutes, the energy that hits the Earth in 45 minutes, that corresponds to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the world in 1 year. So there's so much energy coming from the sun, and likewise, of course, lots of potential energy. But we need technologies to be able to convert this energy and make it into something at a reasonable price. So the prices have come down exponentially on especially solar energy, but also on wind energy. And just last week or 2 weeks ago, the Danish big green energy company called Dong, which is one of the main players in the world in offshore wind. For the first time ever in history, they made a bid for a project in Germany. And they won this bid without any subsidies at all. So now,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you have offshore wind that is able to compete without subsidies. There are some reasons why this was possible. It was a long term, but anyway, so it's moving in this direction, as with solar energy. And what is happening? So basically, of course, this is being driven by innovation, and it's being driven by investments moving into the renewables. And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at. First of all, of course, this is mega trends driving this. Secondly, of course, when the oil price went down, more money went into renewables. So we had in 2015 twice as many investments in renewables as in fossil fuels. So what will happen to the prices, if you look on the right side of my chart, what will happen to the prices in the future? The short answer is we don't know. Just as when an economist predicts growth in 2018, he's making a qualified guess, but of course he doesn't know. So these are possible, but I think it is also possible that prices could be even lower if we have this exponentiality. So basically, the expectation is that the price drop is going to be bigger in sun than in wind, but still
both areas is going to come down considerably in price. But again, here we're taking a very long perspective. What is the problem with wind energy and solar energy? It's of course that this is not a constant source of energy. It's only when the sun is shining and the wind is blowing, and we have these peak times. Sometimes we need the energy at times when we don't get it. And of course, we've had big challenges solving this equation, and of course it has not been solved yet with the smart grid technologies and the battery technologies and the storage possibilities. But this is an area which is moving faster all the time, and these are, for example, the predictions of the prices of lithium batteries in cars coming down very quickly, as we have already seen them. So this is one aspect. There are also aspects where we are working on different methods of energy storage, where you basically heat up stones when you have the energy, and then at night that is being turned into vapor and then created energy through that. So basically, let's look at some of the potential consequences if we do have a world with very green energy and low cost for energy. First of all, it is going to solve some of the big problems that might be related to a growing population and to the challenges related to food and water. So basically, as you know, we can turn salt water into drinking water, but it's a very energy intensive process to do that. That will then be viable in this situation. And as for vertical farming, basically indoor farming or building up, you know, again, this takes a lot of energy, it takes water and so on. Again, that will be possible in this new world. And then, of course, we have the transportation, which is going to change very, very quickly. Right now, we have a very slow adaptation of electronic vehicles. And let me make a very short poll here. How many of you or your families have a car? Just have a car? Okay, most of you. And then second question, how many of you have within the last month in one trip been driving 500 kilometers in one trip? One or two? Okay, because there are basically three reasons why the electronic vehicles are not taking off more fast. One is the price, and that is going to come down with the technology prices for batteries, because batteries are the most expensive. So basically, an electronic vehicle is just a computer with a battery and with wheels. That's it. So there are about 2,000 parts in a conventional car. There are only 18 parts in an electric car. So prices are going to come down on electric vehicles. But secondly, we have this feeling that we might drive 500 kilometers, and then we think it's a little bit of a hassle that you have to go in and you have to reload your car. But this is also trying to be solved, that you can reload the energy more quickly. So that is, of course, the second challenge related to electronic vehicles. So some are predicting that in 2030, it's going to be all electronic vehicles around the world. That's the only cars that are going to be sold. We don't think it's going to move that fast, but we're moving in that direction. And let me take one example. Norway, in the first quarter of 2017, 37% of all sold cars in Norway were electronic vehicles. Also, we have the One China, One Belt policies of moving goods across from China to Eurasia and possibly to Europe. This could be done fast and cheap with energy. Then if we have this vision or this scenario of cheap energy, there's a lot of business models that is going to be turned upside down. Of course, this is a big challenge for the utility companies. I'll actually come back to that in a second. But there are a number of business models that are going to become viable because they have used to use a lot of energy. And of course, huge chang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s. And think of all the money we spend on different kinds of energy. This means that in consumer demand, we will have more money to spend on other areas. And of course, the consumers will demand, because of their focus on sustainability, they will demand these green products.
So basically, we have made some calculations that the average person in India only needs 20 square meters of solar cells in order to run the two major things that drives his energy needs. So first he needs to make the investments in the solar panels, and then that will basically drive his air condition and his car. And this is not a vision of the future. There used to be about 90 to 100 producers of energy in Germany. Now there are 3 million. The reason is that about 3 million households have installed solar cells on their rooftops. My parents, they are 80 years old. They installed sun cells on their rooftop. This is in Denmark, where the sun never shines. They didn't even ask me about it. I was a little bit offended by that. They just did it, but actually it has turned out to be a good business for them. So this will decentralize, of course, the energy supply and make it cheap. So in conclusion, if we have this situation of plenty of renewable energy, this is a very, very interesting vision for the future. It's going to change a lot of things in societies, in business, and consumer behavior. But of course, in order to have that, we need to have kind of exponential developments, both in the solar, in the wind, in other energy forms, and also to solve the storage problems. So it might take a little bit longer, but eventually it is going to move in this direction. S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그 시간 관계상 질문은 지금 그 다음 세션을 듣고 그 다음에 Q&A 세션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알샤키아 유니버시티에서 오신 아부드 알사와피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Hello, thank you. Thank you, Mr. Park. Thank you, Money Talk. I'm thrilled to be here in Korea. This is my first visit, but I've been learning a lot in the last 2 days of this conference. So what I'm going to do is take maybe one step back towards laying a bigger context of some of the issues which are happening in the oil-producing company. Of course, I come from Oman. The Sultanate of Oman is a country which is the furthest southeastern Arab country. And we have also been experiencing all the challenges and looking at what Mr. Fraser just said about the end of the fossil fuel, so that even makes us more excitement on what we need to do for sustainability. So what I'll do is put a little bit of context into is that the way forward? Yeah, it's the green one. The green one, okay, right. So let me talk a little bit about my country. Oman, of course, is before in the 60s and 50s, we were a powerful country in the marine area. There was a maritime route, but also the Silk Route coming from China passed in Oman. But also Oman used to be quite a big territory. It used to rule from south of Pakistan, Makran, right to East Africa. Zanzibar also was part of the bigger Omani territory. In fact, I was born and brought up in Uganda, which is an East African country. And when oil came to fruition in Oman, so most Omanis then started coming back to Oman. Luban also is one of the things which came out of Oman. Luban is an incense, and those who know some of the incense, they are burned in many worshipping areas. Mainly the traditionally it used to come from the south part of Oman. Oman, of course, as I said, is the most southeastern part of the Arab world, is located in a very strategic position, and it is, of course, one of the bigger gateway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nd Oman is trying to capitalize on that. So even without petrol, Oman had a few successes in the future. Now, when oil came in the early 70s, it totally changed the landscape of Oman. And of course, for something like this to happen, it needs a leadership. And so thanks to His Majesty, the Sultan, the landscape of Oman totally changed. Right, so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in Oman and probably most of the Gulf countries? Currently, we have, of course, mainly the public sector used to be the main recruitment sectors, because most people went and worked in the public sector. So now we have excess of the national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we have more expert workers also in the private sector.
where both very high skilled is required or very low skilled is required. And there is a mismatch there between the current availability of Omanis to cover both the very high skilled and the very low skilled jobs. Of course, there is inadequacy in the human capital as well, because for you to be able to have a critical mass of human capital to make innovation, there's less in that area as well. The productivity now in Oman is small. Manufacturing is not yet picked up in a big way. There is some manufacturing. The market size of Oman, we're only around 3 million Omanis plus another 2 million expats, so we're talking about 5 million. However, we do have bigger markets around us, so things we have to watch. The citizens of Oman are mainly youthful, so we have around, I understand the percentage of youth in Oman is almost more than 50 to 60%, so this is something the government has to take care about. And as I said previously, related point number one is the dominance of public sector in the employment. And with the current trends in the oil prices, that's becoming a challenge to sustain. So what happened with all the oil wealth which came into most of the Gulf countries? With the oil wealth coming, the living standards have risen, of course, but it's been heavily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ubsidy mainly took place in education. Education is free for the 12 years of education, and also in the public university, education is free. In private universities, most students get scholarships from the government to study in the private universities. So it's almost free all the way around for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Health is free for all the Omani nationals. Industries are heavily subsidized with low energy prices, and that's why we've been able to attract some very heavy companies which utilize energy, like the aluminum industry, of course, and the the iron pellets industry from Brazil. They're all established in Oman because the government gave them a lot of subsidy to make them profitable. Now things are changing, of course, and this is clearly now unsustainable. So what happens now? What should happen? Well, the other challenge is, again, just to recap what I've just said, the energy demand is growing in Oman because the population is growing and industries have been growing. The population is been growing, of course. The expectations of the young people is also growing. So as my colleagues said, they want a new car and they want a new house and things like that. But unfortunately, the revenues have been decreasing because of what the oil prices around the world has been experiencing. So we really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There's no time to waste. Things have to happen and to happen very fast. Having said that, to be honest, Oman has started 20 years ago to try to diversify their investment, but it's not picked up the way the government would really want to. And we really now need to put all the forces and try to move very fast to a sustainable growth. The country, of course, now needs to balance because the demands are increasing and the revenues are going down. So it is a big challenge to the government. And so we think, and probably I'm trying to propose that the only way out of this is to go and to embrace the knowledge economy. And why should we embrace a sustainable economy? Again, just to put in context what the repercussions could be of going slow to that effect, of course, because of the social and the rapid. Oman has got a very high population growth, by the way. So if there's a rapid growth in the population, this may lead to political and social consequences. And you probably have heard about the Arab Spring. One of the reasons why the Arab Spring came into play is not the young people without jobs, and so they tried to push their governments to create more jobs for them, and then it led to hope not to a pandemonium. So let's try to avoid that. The health cost will increase, and if the government cannot sustain the health cost, of course, then the life, all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health issues will increase, and that will complicate the matters even. Maybe also decrease access to cleaning water. Now most of the water in Oman is from desalination plants, which again require a lot of energy to produce.
As I talked about education, with reducing revenues, the government may be forced to reduce the scholarships or make students pay, and this will increase further the skill gaps. It would probably decrease, literacy and increase underskilled job seekers. The economy, if the government again reduces the investment in the economy, it reduces the jobs. I mean, one of the biggest weaknesses of the most of the Gulf countries that it's the government which are the economy generators. Without the government to fund or to invest in big infrastructural projects, then there's no other option. The economy just goes down. And so now that the government is retracting from this, many more Omanis are looking for more jobs. Most of the expatriates who have been there previously have left the country, and this is causing some sort of issues. Now, I think, and probably having heard what's been going on, is that the only way really now is to adopt the knowledge economy. Now,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knowledge economies, but I like particularly this definition because it says it's to do with a large portion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s a result of knowledge-intensive activities. Now, I mean, if it's clear for the government what it needs to do to help develop the knowledge economy, then they know where to invest. So why do I think now knowledge economy is important for Oman? Of course, it's trying to resolve the issues I had mentioned earlier, and that will foster growth. Dynamic technological growth also include sectors of agriculture. Oman is also an agricultural country to an extent. Most of the coast from the Emirates right to Muscat is quite a green place, and so a lot of agriculture happens there. And we have a problem with water as well. And so if you have a very well-informed technology, then that can help you with the water issues and the agricultural issues as well. Of course, it will support create jobs. The productivity will increase. Knowledge economy will support manufacturing, and of course, it will enhance the private sector growth. It's important that the private sector grows because it's the only sector which could continuously and sustainably continue to give jobs to young Omanis. Now, I researched a little bit, and probably most of you know this, but the main 4 pillars of knowledge economy, of course, are to do with the 4 areas which have been identified by the World Bank. Economic incentives have to be there, and good institutional regimes,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op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of course you need a good ICT infrastructure. Now all these don't work in silos, of course. They all work together to make sure that you get the outcomes you expect of it. Now I have to go a bit quick now. I have, of course, in our context, identified what are the challenges in any one of these the 4 areas which have been identified by the World Bank. As you can see, one of the challenges into making the knowledge economy work is, for example, we have cheap expat labor in some of the areas where Omanis really don't want to work because they can get cheap labor from elsewhere and they're not competitive enough with the local Omanis. Of course, there are also motivational issues. The labor regulations in Oman are very strict, so it's not easy also to, if you start a small business, to get to seek help elsewhere. And also the bureaucracy is such a way that it doesn't really encourage quick startup companies to foster. On the other side, in terms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adoption, also there are some challenges which have to be addressed by the government. I mean, that includes things like social culture and norms. I mean, of course, Oman also is similar to Korea in one way because failure is not something which is considered positive. So people who fail then probably lose their face in the community and may have, will be very conservative to take that one step forward to try to do something in innovation which may or may not work. Of course, there's a lot of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ut there's less leadership in terms of also promoting the technology adoption. Of course, there are also the budgetary priorities. You have to put your pocket where your mouth is, and sometimes there's imbalances on what the government would like to get and what the strategy and the expenditure goes. I will skip some of this and then go to the other ones, ICT infrastructure. We need, of course,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which is very important and critical. As you probably know, in Korea, maybe it's got one of the best IT infrastructure.
Now, of course, I'm also a member of the Research Council in Oman, and because of the reducing revenues, that has also affected the research, again, which is mainly funded by the government. Education also lays some more challenges in terms of that, because in fact, one of the biggest weaknesses in education is also we have rote learning, where students right from the class 1 to class 12 do not have the chance to reason and to, they learn to pass exams, and that culture goes with them up to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well. Now, I will skip that. Now, having said that, not all is dark in Oman. I mean, the government has, of course, noticed that they have to do something and they have to move very fast. And they've started a scheme called Tanfidh. This is based on a Malaysian scheme which seeks to cut out delays by introducing new projects and plans. So it's like a fast-track route to get some of the major initiatives from the government to take place. And they had laboratories and a lot of discussions between Omanis and the Malaysians, and helping this to take this forward. And the 5 areas which the government has identified currently are the manufacturing, tourism, transport, logistics, mining, and the fisheries. And we have to focus on that, because with this could have the impact which the government would want in trying to diversify the economy to replace slowly the fossil fuel, which we mainly depend on. Now, there's also the Research Council, which has identified the master plan for where the research should happen in Oman, where they have to focus their research to make an impact in the Omani population. And these are the areas: culture and basic sciences, energy and industry. Of course, there's a lot of renewable energy also happening in Oman now. There's a lot of investment in solar energy. Wind energy is also being discuss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And all the other 5 areas have been put as part of the priority areas where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sure that they're putting their research in a focused manner and not to spend money right and left without proper focus. Right, so I like this graph, which is the work of Steve Colley. Should we run immediately into the innovation strategy and forget everything else? That's not the way to do it. I mean, for you to have an innovation strategy, you need to have 3 stages. This is my last PowerPoint presentation. And what is being suggested is that when you have something, you need to improve on your current status. You need to improve on it. Second, you need to seek new areas. And third, you need to think completely of a big change which is going to affect the world. And so the way it's being suggested, the sort of investment which goes into this is 70, 2010. 70% of your investment should be in improving your current businesses or your current strategies, like oil-producing countries make it more cost-effective to produce. 20% in the growth in new areas of cost-cutting, and maybe 10% for you also to invest on completely new energy sources, for example, which is being discussed now worldwide. Of course, with all this, you need clear key performance indicators to make sure that the work is being achieved as you go forward.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and this is the end of my session. Thank you, Abu.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예. Good afternoon. Adoub,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and I assumed you asked if there were any questions. My question to you, Adoub, is you presented that the way forward is to move to a knowledge economy, a knowledge society. But can you specify if you've made particular choices as a country in the areas you've mentioned on what knowledge areas you want to build up that knowledge, because there are going to be other countries out there who are going to follow the same strategy. So which knowledge areas does Oman focus on? Oman now focuses on, particularly, is one of the probably the innovative areas in Oman is to get out the hard oil, they say, is the difficult oil, sorry. So Oman is one of the countries which is leading the Gulf in trying to make sure that difficult oil which cannot come out of the ground has got new technologies. So a lot of money and investment is put that, with the expectation that Oman in future will be the
expertise house for helping other countries when they come to that stage. But also ICT is being fostered in Oman, and also there are some areas which is being looked into, like games, which is culturally sensitive to that area, and there's some success stories. These are the two areas, but if you remember the research council priorities, the research council priorities are all to do with knowledge economies. All those 5 areas which have been identified will have knowledge to help support them to prosper. Thank you.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쪽 뒤에 한 분 계신데요. Assalamu alaikum. Wa alaikum salam. Back in 2009, Denmark was hosting COP15. I still remember I was working for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green growth, and Denmark was leading role at that time. And now the oil price is about $40 to $50 per barrel. And I think, and also there's suddenly new president, Donald Trump, in place. So I think it's definitely making the world a new shape. And everything we remember is now becoming history. So it's becoming both opportunity and challenge. And Oman, Saudi Arabia, all the Arab oil producing countries are now facing something new. They've never been before as a new uncharted territory. So can you briefly go over what this new pandemonium means to Denmark and countries like Oman and Arab world?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e have certainly believed for about 20 years or so that when the world reached this situation, we would be in a good spot because we would have the competitive edge to compete in this, and therefore we're also happy to host the COP15. Unfortunately, the world had to wait until Paris to get a better agreement than the one that we adopted. So we feel that we're in a good position. But then, of course, as you know, with the example of Oman, also the United Arab Emirates, they're using a lot of their huge wealth to try to transform their economies. And then you also mentioned Donald Trump, and I'm sure you are referring to the fact that he is changing part of the Obama legislation, for example, on the reduction of coal, because this was a promise from the election campaign. But I personally, although of course this is not a great decision when you're looking at climate change and so on, I think this is a very short-sighted. I think that, as it was shown in my presentation, the world is moving towards renewable energy. It is becoming commercially viable, and already now you have a situation in India that if you are to build from scratch a coal-fired power plant and a solar-powered power plant, it is cheaper to invest, or it's better to invest in the solar power plant. So unfortunately, it's difficult for Mr. Trump to turn back the world as it was before, because the world is actually moving forward, and hopefully he will realize that at some point. 네, 혹시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좀 그만 받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 그 서스테이너블 에너지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 지금 점심 식사 후에 좀 피곤하실 테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다음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수고해 주셨습니다.